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주에 있는 월성 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에서 저장수 2.3톤이 바다로 누설됐습니다. 다만 새어나간 저장수의 유효 방사선량은 미미한 수준이고 신속 조사 결과 바닷물에서도 방사성 핵종인 세슘이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등에 대해 정부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처럼 생각해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보다 정확도가 20% 이상 높아져 자율주행차는 물론 범죄자 도주, 실종 아동 수색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는 주로 충전 도중 발생하는데 계절별로 보면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배터리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데다 장마철 습기가 배터리 틈으로 들어가 화재나 폭발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 22일 새벽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4호기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가 누설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열 교환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국이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월성 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에서 저장수가 누설됐다는 보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오전 8시쯤, 새벽 4시 반쯤 저장소의 수위가 내려간 것을 발견하고 누설 차단 조치를 취했는데 이미 저장수 2.3톤 정도가 방출된 뒤였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에 있는 저장수를 냉각시키는 열 교환기에서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나는 이제 파이프 안으로 흐르고요. 하나는 이제 파이프 바깥으로 이제 흐르면서 거기에서 열교환이 일어나거든요. 그 파이프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방출된 저장수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선의 유효 선량은 연간 0.000555 마이크로 시버트로 파악된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밝혔습니다. 일반인의 선량 한도가 연간 1000 마이크로 시버트인 것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월성 4호기는 지난 1994년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로 오는 2029년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지난 4월 수명 연장을 위한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 당시는 계획 예방 정비로 인해 가동을 잠시 멈춘 상태였습니다. 원안위는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과 누설 원인 등을 조사하는 한편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예정됐던 8월 재가동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월성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 누설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변 해수를 신속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137은 측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은 객관성을 위해 부경대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해수에서 1시간 동안 세슘 137이 검출되는지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원안위는 월성 원전 내부 배수구와 원전 밖 인근 읍천항, 죽전항, 봉길 해수욕장 등 4곳의 해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4곳 모두 세슘 137 농도가 측정할 수 있는 검출 하한치인 1리터당 2.88에서 3.02 베크렐 이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슘 137에 대한 포항과 울산 해역의 실시간 방사능 측정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안위는 현재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구체적인 환경영향 평가 결과와 안전조치 적절성 등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가 내년도 의대 정원에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형식과 의제 구분 없이 대화하자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향후 휴진 등의 투쟁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체계적인 투쟁 계획을 함께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주 집단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다시 진료에 나섭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실상 오늘부터 정상 진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17일부터 집단 휴진을 시작했지만 환자들의 피해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 휴진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교수들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을 감시하거나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저항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의교협을 올해 안에 법정단체로 전환하고 내년에는 전국 40개 의대가 전국 의대교수 노조의 지부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의대 교수가 근로자가 아닌 대학 교원이기에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와 무더위로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까지 매해 꾸준히 반복되고 있죠. 어떤 경우 정부나 지자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김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작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 일대를 걷던 남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지난해 서초구가 16억 4,700만여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고 지점 지대가 낮은 탓에 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됐지만 맨홀 뚜껑이 열리지 않게 관리하지 못한 서초구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수해 피해가 일어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터 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배상 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도로나 하천, 공공기물을 설치 관리하는 데 하자가 있어 손해가 일어나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하거나 미처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지변이라면 책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섬유도매업체 운영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법원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때문에 생긴 피해는 예견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한 주민의 유족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이 절반만 인정돼 1억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과 자연재해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책임을 일부 감경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를 소홀히 한 건 맞습니다만은 전체의 손해액을 모조리 책임지라는 것은 조금 공평의 원칙에 부당하다. 여름철 폭우와 함께 찾아오는 또 하나의 재해인 무더위로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엔 고용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작업 현장에 냉방시설이나 생수, 휴게 공간이 적절하게 마련돼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책임 규모를 결정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폭우 때 차량 결함으로 빗물이 들어와 생긴 피해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썰루프나 엔진룸, 배수로가 막히는 등 차량 결함으로 차 안에 물이 들어간 경우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른 침수 피해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 문이 열려 있는 때 빗물이 들어간 건 역시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화재는 주로 여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외부 온도가 배터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장마철 습기 역시 원인 중 하나로 꼽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 불꽃이 튀더니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복도와 주택 내부는 순식간에 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택 내부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이 화재 역시 킥보드에 내장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는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한 킥보드 화재는 175건,
계절별로 보면 37.4%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도와 습도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배터리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장마철 습기가 정기적 반응을 일으켜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 킥보드 배터리는 주로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작은 틈만 생겨도 수분이 침투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를 가정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곳에 물방울을 떨어뜨리자 순식간에 불꽃이 생기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고무가 타버립니다. 배터리 내부였다면 연쇄 반응으로 큰 불이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내에 수분이 유입될 경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내부에서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과전압이 인가될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들은 장마철 전동 킥보드 화재를 최소화하려면 배터리 외관이 파손되지 않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물이 고인 곳을 지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무의식 중에도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 보행자가 어디로 움직일지 사람처럼 생각해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엄마는 간절한 표정으로 전단을 나눠주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실종된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거나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CCTV를 일일이 찾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 보행자 경로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이 무의식 중에 선택하는 보행 경로를 AI에게 사람이 가진 의식의 흐름으로 인식하도록 학습시켰습니다. 기존 보행 경로 예측 기술인 수치 회귀 기법은 숫자에만 의존해 경로와 목적지를 예측했다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걷는 방향과 도착지, 주변과의 충돌 가능성, 지나가는 순서 등을 사람처럼 생각하며 경로를 예측합니다.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걸으면서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는 경로를 예측하는 건데 정확도는 기존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현재 장기 경로 개구만 아니라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아이의 행동을 예측해 미리 피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자율주행차 운행에는 물론 나아가 범죄자 도주 경로 예측, 실종 아동 수색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보행자 경로 예측 기술은 인간의 행동을 배우고 사람처럼 생각해 움직임을 예측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군중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커피를 사무실까지 배달하고 주차와 전기차 충전도 모두 해주는 건물이 서울 성수동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로봇 친화형 빌딩이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9층 사무실에서 모바일로 커피를 주문하자 지하 카페에서 로봇이 배송을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 직접 사무실까지 온 뒤 주문자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 주문한 음료를 전달합니다. 현재 99.98%의 인식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용한 기술은 최근에 인공지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개발한 상황입니다. 배송 로봇은 이처럼 건물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등 건물 관제 시스템과 통신하며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건물 안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1시간에 최소 18건 이상의 주문을 소화하며 속도와 효율성 모두 높아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로봇 주차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로봇 2대가 차량을 직접 들어올려 옮기는데 사람이 직접 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략 30% 정도 주차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차 공간에 10대면 3대를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이 한 건물 안에서 활약할 수 있는 건 설계부터 로봇 활용이 고려된 로봇 친화형 빌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봇 기술이 한데 모인 다른 로봇 친화형 빌딩에는 해외 과학부처 관계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로봇 친화형 빌딩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로봇 친화형 빌딩을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편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개공지나 친환경, 그다음에 지능형 건축물을 했을 경우 똑같이 이제 800에서 120% 범위 내까지 960%까지 용적률을 이제 완화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봇 기술의 집약체, 로봇 친화형 빌딩이 민간 상업시설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글로벌 로봇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영상으로 영화를 만드는 기술이 확산하면서 최근엔 AI 영화제가 국내 최초로 열렸습니다. 인력과 비용에서 큰 효율을 가진 AI 영상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도 산업 선전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챗GPT에 명령어를 입력하자 광고 시나리오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첫 장면에 들어갈 이미지도 찾고 여기에 맞춰 영상과 효과음 등을 생성하는 AI 프로그램에 맞는 명령어도 추천받습니다. 영상과 목소리, 효과음을 전문으로 다루는 AI가 각각의 영역에서 결과물을 내놓고 이걸 모으면 금세 짧은 영상이 완성됩니다. 챗GPT로 먼저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AI들이 행해야 할 명령 프롬프트를 정합니다. 그것도 GPT가 그 외에는 뭐 다른 영상들 만드는 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AI가 영상 예술 분야로 영역을 넓히면서 영화 시장까지 침투했습니다. 연기자나 촬영 인력, 제작비 등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영화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주목받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5일 만에 만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제작비가 들지 않았고 전기세 정도 들었겠죠. 컴퓨터 운영하는 기간과 비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생성 콘텐츠의 윤리 문제나 데이터 편향 문제는 AI 영상 확대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저작권,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데이터 편향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두운 면이 커지는 만큼 그걸 자정하고 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함께. 지자체도 AI 영화제를 열며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확대에 힘을 쏟는 상황. 예술과 창작 영역으로 파고든 AI가 기존 영상, 영화 산업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미국 맥도날드가 3년 전 IBM과 협력해 시범 도입한 AI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AI가 부정확하게 알아들은 주문 내용을 고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AI가 주문 개수를 잘못 올리거나 주문 금액 합계를 잘못 내는 등 오류가 이어지자 미국 맥도날드는 지난 13일 내부 이메일을 통해 IBM과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미국 전역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AI 시범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하지만 음성 주문 솔루션이 자사의 미래라면서 AI 기술을 다시 도입할 것을 시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여성 발명왕 엑스포에서 정윤영 씨가 필터 없는 공기청정 기술로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친환경 기술이 눈에 띄었는데 여성 발명가들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아이디어의 시작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정윤영 씨의 발명은 부모님 건강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됐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선 일반 공기청정기로는 유해가스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필터도 기름때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정 씨는 원심력으로 물을 공급하고 물을 잘게 쪼갠 뒤 기압차로 순환시켜 공기를 정화하는 필터 없는 공기청정기를 발명했습니다. 물이 필터가 되는 건데 공기청정뿐 아니라 탄소 포집도 가능해 산업용으론 유해가스 저감 장치로 확장할 수 있고 필터 소각으로 인한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앞으로 더욱 여성 발명가들이 많아지고 기술 개발이 더 확장되는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상을 받은 이 보행 보조차의 발명 배경도 비슷합니다. 인공 관절 수술을 한 어머니가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은 물론 디자인도 빠지지 않는 보행 보조차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완강히 거부를 하세요. 아직 내가 보행차를 쓸 나이는 아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엄마가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그것. 국내 최초로 흡배기 분리 시스템을 적용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활용도가 높은 창문형 공기청정기.
아이가 필요한 것, 남편이 필요한 것, 가족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내가 직접 개발해야겠구나. 꼭 내 가족이 필요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세탁기 안에서 섬유 속 미세 플라스틱을 잡아내는 포집볼과 세탁망도 모두 가족을 위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발명품입니다. 유통 수출 상담회를 통한 판로 개척도 지원합니다. 또한 올해는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지식재산 선진 5개국 대표단이 참석할 만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여성 발명왕 엑스포에는 전 세계 20개국에서 400여 점을 출품해 46개 발명품과 기술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YTN 홍사입니다. 이틀 전 인천에서 출발해 타이완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긴급 회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승객 12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과호흡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기내 모습이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잡혔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가득한 한 여객기 내부입니다. 승객들 위로 투명한 튜브 여러 줄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요. 산소 마스크인데 승객들이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좀 흔들리는데 기체가 마구 흔들리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22일 오후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이륙하고 50분이 지난 대한항공 항공기의 내부입니다. 당시 기체는 인천을 출발해 타이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살펴보면 승객 자리 앞에 곳곳에 기내식들도 놓여져 있는데요. 식사 도중에 갑작스럽게 산소 마스크가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영상을 올린 승객은 기내식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체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급격히 하강했다고 당시 현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항공기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에 이상이 생겨 당일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객 125명 가운데 15명이 고막 통증과 과호흡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한항공은 승객들을 불편하게 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기체 결함과 회항 경위 등을 조사하는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KLM의 보잉 777 항공기가 안전상의 이유로 이륙 40분 만에 회항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ANP 통신 등은 네덜란드 항공교통관제소를 인용해 현지 시간으로 23일 낮 암스테르담에서 이륙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향하던 KL0705편 항공기에서 기술적 결함이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결함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항공기는 예방 차원에서 착륙을 요청했으며 벨기에 상공에서 암스테르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KLM 측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탑승객도 위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테슬라가 갑자기 방전되면서 폭염 속에 20개월 된 아기가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손녀를 동물원에 데려가기 위해 차량에 태웠다가 방전으로 차 문이 열리지 않아 아기가 차량에 갇혔다가 구조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CNN은 손녀를 뒷좌석 카시트에 앉힌 뒤 운전석으로 이동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방전으로 차 문이 열리지 않아 911에 신고했다는 차량 주인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섭씨 40도 안팎의 폭염 속에 차량에 갇힌 아기는 출동한 구조대가 유리창을 깬 뒤에야 차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앞서 요즘 같은 여름철 전동 킥보드 화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충격과 습기에 주의하는 건 물론이고 과충전도 주요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이니 배터리가 가득 차면 꼭 충전기를 뽑아 놓으셔야 합니다. 또 배터리 화재는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끌 수 없으니 충전은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실외 공간에서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